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유통물류 일반관리 제8강 물류 원가관리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91페이지죠. 알아볼게요. 자, 물류 원가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일반관리로는 8강에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요약 강의니까 여기 딱딱 그 물줄만 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류 원가 관리라는 자체는 의의로 한번 가볼게요. 물류비의 의의 밑줄만. 자, 물류비는 원재료의 조달에서 생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고 소비자로부터 반품, 회수,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포장, 운송, 보관, 하역, 정보 및 관리 등의 물류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물류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여기 밑에 국내 물류비의 실태화 개선망이라든지 나와 있는 밑에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예전에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비의 계산에 관한 지침은 지침의 필요성이라든지 물류의 산정 기준으로 맡기고요. 자,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냐면, 자, 페이지 가시면 교재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가시면,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인데요. 자, 3번 물류비의 선정 기준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물류비의 선정 기준. 두 가지예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입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박스로 이쪽 이제 박스가 있죠. 그래서 박스를 보기 전에 이제 그냥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에 이해관계자, 주주나 채권자, 투자자 정보 및 개인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대차증표, 부채가 이제 대차증표에 기록이 되죠. 자산이나 자본.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외부 보고의 목적이 회계입니다. 외부 보고. 그래서 얘는 외부 보고의 목적이다. 목적이고, 목적이 회계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회계는, 어떻습니까? 기업의 내부 보고죠. 기업의 내부 보고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회계로 경영자나 관리자의 의사결정이나 업종평가를 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업, 경영자를 위한 겁니다. 경영자. 그래서 보통 최고 경영자를 위한 것. 그래서 이제, 자기 내부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보고 회계로 경영자나 관리자의 의사결정이나 업종평가를 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물류회계는 재무회계상의 계정 마목, 물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발생하거나 소비한 경제 가치를 계산하는 일종의 관리회계.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 기준과 간이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재무회계는 간이 기준으로 봐야 돼요. 간이 기준. 그래서 기업이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해 매년 작성,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물류 부분에 관련된 비용만을 역으로 추적해 산출하는 것입니다. 관리회계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 일반 기준이에요. 비교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원가계산제도 밑줄 이거에서 물류활동에 소요된 비용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정확한 물류비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는 뭐 여기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준에 의한 물류비 계산은 그냥 밑줄. 그래서 밑에 일반 기준의 의의죠. 자, 일반 기준에 대한 물류비 계산 목적은 자, 물류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실적 물류비를 발생 요인별로 계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물류비 계산을 위한 원가의 종류로는
실적 물류 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물류비라는 밑줄, 과거의 물류 활동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물류비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물류비 절감에 대한 방안이라는 것은 그냥 제목 위주로만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고, 물류 경로의 단축이 있었고 수송 노트의 확대, 그 다음에 재고량의 적정화, 물류 작업의 성역화, 물류 정보 시스템의 확립, 그 다음에 물류 합리화의 담당 조직의 확립, 이런 것들 그냥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물류 표준 별표를 한 3개 정도를 치시는데요. 자, 물류 표준화라는 게 중요하죠. 자, 물류 표준화입니다. 자, 표준화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 것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밑줄만 칩니다. 그래서 물류 표준화란 물류 관련 포장의 규격, 구조, 물류기계 장비의 규격, 구조 등을 통일하고, 그래서 단순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즉 물류 표준화는 이제 포장, 하역, 보관, 수송 및 정보 등 각각의 물류 기능 및 단계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물동량의 취급 단위를 표준화 또는 규격화한 겁니다. 여기서 이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등이 강도나 재질 등을 표준화해서 이들 간의 호환성과 연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물류 표준화를 다루면 우리가 유닛 노드 시스템입니다. 이걸 구축하는 것이다.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물류의 흐름이 물류의 흐름이 증대됨에 따라서 물류의 일관성과 경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밑에 국제 표준화 ISO와의 연계가 또 요구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가시면 우리가 그 물류 표준화의 기본적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유닛 노드 시스템이 도입을 위해서는 수송 장비 적재화 및 규격 표준화가 필요하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른쪽에 위에 가시면 1100에서 1100으로 곱하죠. 매미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류 표준화의 목적은 그냥 밑줄만. 자, 물류 모듈화와 유닛 노드 시스템이에요. 이것 좀 밑줄만 쳐놓으시면 돼요. 자, 물류 모듈이라는 건 앞쪽에서 배웠을 때 물류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인 화물의 단위 적재 및 이에 대한 하역, 운반기기 및 기계, 화물 트럭, 철도 화차, 선박 등의 운송을 위한 장비 및 보관용 기기나 시설에 등의 치수와 사양에 관한 기준 척도 및 대칭 계약을 의미한다. 그래서 물류 모듈화는 물류 표준화의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렇죠? 치수 같은 건 일치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유닛 노드 시스템이 중요하죠. 유닛이 단위고 로드가 적재죠. 그래서 단위 적재 시스템은 화물을 일정한 중량이나 크기로 단위화시켜서 기계화된 하역 작업과 일관된 수송 방식의 또 물류의 여러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으로 단위 규모의 적정화, 단위화 작업의 원활화, 협동 운송체계 합립이 필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뭐 ULS 지금 말하는 유닛 노드 시스템은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팔레트와 컨테이너예요.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규격화, 표준화를 할 수 있죠. 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그냥 밑줄만 쳐놓으시고, 넘겨보시면 이제 물류 공동화입니다. 자, 물류 공동화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별표를 3개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물류 공동화도 누려볼 수가 있어요. 물류 공동화라는 것은 자, 이거는 이 표준화 다음에 이제 공동화인데, 자, 물류 공동화는 자, 동일 지역과 동일 업종을 중심으로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이용, 관리하여 수배송의 효율을 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동일 지역, 목포와 부산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갔을 때 부산이 동일 지역을 가고, 그 다음에 동일 업종.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포장을 하는데 생선이나 의류 같은 거는 냄새가 배기 때문에 생선에 같이 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물류 활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자사의 물류 시스템을 타사의 물류 시스템과 연계시켜, 자, 이를 다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동일이 중요해요. 동일 동일함이 이 동일 지역과 동일 업종을 중심으로 공유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물류 공동화의 장점은 물류 공동화는 이제 물류 코스트 절감이죠. 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그다음에 물류 서비스 수준 품질 유지 향상 등의 장점을 가진다. 자, 물류 공동화의 내용은 그냥 밑줄만 공동 집화, 공동 보관 배송. 자, 물류 공동화의 전제 조건은 한번 읽어보시고 뭐 정책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통 정보와 또 연결되는 우리가 어땠을까? 벤과 EDI가 또 나오죠. 자, 물류센터는 밑줄만 물류센터는 제품의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중간 단계에 위치합니다. 배송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물류 시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 대한 이 흐름을 잘 고려해서 위치 선정이 중요하죠. 잘 고려해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5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품, 프로덕트, 그 다음에 품질이 아닙니다. 수량입니다. 수량. 품질이 아닌 수량이고 경로, 운송 및 시간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자, 이렇게 염두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아웃소싱과 제3자 물류, 제4자 물류가 있는데, 요거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큰 6번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물류 아웃소싱으로 가죠. 아웃소싱과 제3자 물류와 제4자 물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별표는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그 옛날에 이 PL이라고 했죠. 1PL. 그래서 파티 나누는 거죠. 로지스틱을 나누겠는데. 자, 우리가 제1자 물류는요. 자, 물류 부서예요. 물류 부서. 물류 부서가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사내 물류죠. 사내 물류. 그래서 요거는 자기 회사가 되죠. 자기 회사. 회사가 되고, 자, EPL입니다. 제2자 물류죠. 자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자 물류, 3PL. 자, 외부 전문 물류업체에 위탁을 하죠. 외부 전문 우리가 물류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고, 자, 4PL은 뭐예요? 4PL은 우리가 3PL에 컨설팅 부분까지 넣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물류 아웃소싱의 의의로 갑니다. 물류 아웃소싱은 한 기업이 자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경영 활동 중 핵심 역량을 지닌 분야에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일체의 해당 분야의 전문업체에 위탁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죠.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사의 핵심 역량을 우리가 공급업체의 핵심 역량과 상호 연계시켜 기업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따라서 물류 아웃소싱은 즉 외주 물류랍니다. 외주 물류. 그래서 기업이 고객 서비스 향상, 물류비 절감 등 물류 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물류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외부의 물류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웃소싱의 효과는 참고하시고요. 자, 3PL을 말씀드렸죠. 외부 전문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그 쭉 내용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나오죠. 교재 지금 100페이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그 제1자 물류는 어떻게 돼요? 제1자는 기업이 물류 업무를 사내의 물류 부서에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사내 물류죠. 자사 물류. 제2자 물류는 기업의 사내의 물류 부서를 별도의 자회사로 독립시켜 물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회사 물류라고 합니다. 제2자 물류. 자, 제3자 물류는 뭐예요? 밑에 제3자는 물류 경로 내에 다른 어떻습니까? 주체와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류 경로 내에 대행자 또는 매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 물류업체에 위탁을 해서 제3자 물류는 화주와 단일 혹은 복수의 제3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비용으로 일정한 서비스를 상호 합의하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를 또 협약 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3자 물류하고 우리가 아웃소싱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 박스를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3자 물류는 전략적인 제휴, 계약 기반인 하주와의 관계. 그 다음에 물류 아웃소싱은 수발주의 관계, 거래 기반, 물류에 관한 일이죠. 그 다음에 제3자 물류는 관계의 특징이 협력적 관계인데 물류 아웃소싱은 당연히 일시적이다. 그 다음에 제3자 물류는 정보가 공유되는 게 필수적이나 우리가 아웃소싱은 공유할 필요가 없죠. 불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물류가 운영기간이 중장기라면 물류 아웃소싱은 당연히 일시적이니까 단기 일시다. 그렇게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게 되면은 소매에 대한 물류입니다. 소매 물류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소매 물류의 정의 밑에 그냥 보시고요. 양가로 2번에 가시면 운송 결정도 밑에 운송수단의 유형 그냥 밑줄만 니은번에 최근 화물 운송에서 컨테이너화 추세에 따라서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운송수단을 여러 가지 이용하는 것을 이제 복합 운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운송의 효율적인 관리는 뭐 물류 단위화를 대형화하고 그 다음에 계획, 수배송을 한 다음에 자, 복합 일관이라는 건 뭐예요? 일관한다는 것은 시종 일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쭉. 그래서 2개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 철도, 트럭, 항공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우리가 복합 일관 운송은 철도, 트럭, 항공기 및 선박 등 운송수단들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서로 상이한 운송수단을 결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이용하죠. 일반 운송 체계인 유닛노드 시스템으로 통해서 하역 작업에 드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공동 수배송이라는 것은 뭐 그냥 체크만 좀 해두시고요. 넘겨보시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5페이지 가시면 복합 운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볼게요. 105페이지 가시면 자, 복합 운송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는데, 자, 이거 뭐냐. 복합 운송은 2가지의 이상이 다른 운송수단에 의해서 운송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운송 또는 협동일관 운송이라고 합니다. 통운송 쭉 간다는 얘기죠. 그 특징에서는 넘기셔서 디귿번만 좀 체크해 보세요. 자, 복합 운송은 반드시 2 이상의 밑줄 운송수단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이런 거 배우셨어요. 철도하고 트럭이죠. 철도하고 트럭을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필기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배죠. 물고기입니다. 자, 이걸 연결시키는 게 피시백이에요. 피시백이고, 그 다음에 트럭하고 우리가 항공기는 새죠, 새. 그래서 버디라고 합니다. 날아다닙니다. 버디백.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트럭과 철도가 결합되는 걸 피계백 방식. 트럭과 선박이 결합되는 것을 PC, 물고기. 항공기와 트럭이 결합되는 것은 버디백. 새를 얘기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물 인간 운송은 그냥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그 뜻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등장 배경이라든지 장점도 이렇게 맡기겠고. 자, 오른쪽 가시면 이제 포장 및 하역이죠. 포장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일단 동그라미 2번만 좀 체크해 볼게요. 넘기시면은 하역에 대한 결정 정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의 유닛노드 시스템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유닛노드 시스템, 즉 단위 적재 시스템은 하역과 운송의 합리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니은의 유닛노드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은 뭐 밑에 유닛노드 시스템이 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팔레트, 컨테이너, 지게차 이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 정도만 좀 체크해주고, 그다음 물류센터, 배송센터는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그래서 의의나 목적과 기능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 가시면 뭐 110페이지에 물류센터의 종류도 별표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고 다 공부했으니까 보시고요. QR 시스템은 유통정보에서 나오잖아요. 거기 유통정보 나올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여기 그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만 보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113페이지 가셔서 여긴 이제 중요 있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쪽 파트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를 찍어요. 113페이지 가시면 경제적 주문량입니다. 경제적 주문량. 자, 여기가 이제 EOQ라고 하죠, 우리가. EOQ. 요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별표는 3개 총 또 쳐놓으십시오. 거의 출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회마다 나옵니다. 매회마다, 매년. 자, 그러면 경제적 주문량 EOQ는 모형은 우리가 아래와 같은 기본 가정에서 재고 유지 비용, 재고 주문 비용 등을 더한 연간 재고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1회 주문량 결정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재고 비용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배웠지만, 자, 재고 비용은 주문 비용의 유지 비용을 더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기본 가정이 있고 이제 EOQ의 모형이 나오죠.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넘겨보시면. 그래서 EOQ에 대한 모형을 우리가 보는데, 자, 일단은 여기 거기 보시면 뭐 첫 번째, 자, 위의 가정에서 연간 총 임료는 1회 주문량 Q에 의해서 일식으로 나타냈다 그랬죠. 연간 총비용 ATC를 최소화하는 1회 주문량 EOQ를 노출하시오. 알려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자 ECO 그 다음에 D가 되죠. 그 다음에 CH가 됩니다. 그래서 CO는 주문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D는 연간 수요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CH는 유지 비용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유지 비용이 이제 재고 비용입니다. 주문 비용이라는 자체는 이제 총 주문량이죠, 주문량. 연간 수요량,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밑에가 이제 8원이고요. 그냥 8이라고 할게요, 8. 2 곱하기, 자, 4원이가 뭐야, 4원. 곱하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3,600이다, 이렇게. 연간 수요량.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요거와 요거는 지워지잖아요. 그럼 딱 루트 3,60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60에 제곱을 하니까 이게 없어지죠. 그럼 60이 되겠죠, 60. 1회 주문량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 예제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물류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유통물류는,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꼭 염리 정리를 꼭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8강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강 마치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상권 분석 제2과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걸로 유통물류 일반관리 2기 완성 요약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